네, 다들 이 소식 기다리고 계셨죠 아마? 정부가 내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월 달에 나오신 게 마지막이었는데 네. 그때 이미 16부작 미니 시리즈 중에 15부 엔딩이다. 네. 일부가 너무 길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엔딩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딩이 낮다? 그런데 엔딩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엔딩도 있고 나쁜 엔딩도 있고 찝찝한 엔딩도 있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찝찝한 엔딩이 난 겁니다, 이게. 찝찝한 엔딩. 좀 부연하자면은 확진자가 7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변이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확진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많은 학자들은 2, 3년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2, 3년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 회복이 흔들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지만 조금 찝찝한 엔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찝찝한 엔딩. 열린 결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열린 결말입니다. 지자체에서 의무 해제 마스크 이야기 먼저 쏘아 올렸고 내일 이제 조정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 가만히 보면 의무에서 권고로 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마스크 의무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일상회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충분히 만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다른 말로는 중환자 병상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의료 진료 체계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런 거시적인 조건이 이미 만족이 된 상황입니다. 아, 이미 만족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유행이 조금씩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행이 증가하는 시기에 어떠한 완화 정책을 펴긴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든다라는 그런 전제가 붙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세. 네. 예를 들면 지금 확진자 규모는 몇만 명대고 이게 어느 정도로 줄어들면 혹은 치명률이 어느 정도로 안정되면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제시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첫 번째가 확진자의 규모는 지금도 소폭이나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변이가 들어오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의 규모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중환자에 있어서도 유행 규모에 따라서 중환자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병상이 충분히 감당할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급격한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가 확인된다면 여전히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 의무 조정안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흘러나오는 여러 이야기들로 저희가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건 일단 의무 해제 이런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가 않죠. 의무 해제라기보다는 조정 정도의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일률적으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거나 아니면 고위험군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에서만 특정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곳입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이 계신 이런 곳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전세적인 추세를 보면은 의료기관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고 대중교통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 대중교통이요? 네, 대중교통도 역사 같은 곳이 아니라 대중교통 내부에 해당이 되고요. 객차 내부, 네, 지하철 안, 되니까. 네, 버스 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의무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들이 머무르는 공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들은 저 의무화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실내에서 판매 시설들, 대형 마트나 백화점 거기도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밀집하게 되잖아요.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의 규제 형태가 이제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소에서는 의무화가 해제가 되는 것이 기본이고 꼭 쓰셔야 되는 곳을 정해드리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해드린 장소가 아니라면 권고만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밀집된 장소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장소에서는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대형 판매 시설에서 시식 행사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굉장히 강한 규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풀릴 걸로 봐도 무방한 겁니까? 그런 일반적인 규제에 있어서 더 이상 강화가 될 여지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들은 거의 다 만족이 이미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라는 것은 정말 급격한 변화가 없다라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15일에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그 자리에서 그 보건당국 관계자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내일 발표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2, 3주 후면 아마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표가 있던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의 유행 상황도 증가하고 있지만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고 병상 상황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금의 관찰 기간만 있다라면 거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유행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많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1월 달이 되면 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아무래도 활동이 연말 활동들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따라서 정부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해제는 어렵습니까? 그럼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도 4번에 나눠서 해제를 했었거든요. 점진적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은 여전히 위험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지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실내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는 나라는 국제적으로도 없는 겁니까, 그럼? 대부분의 국가는 마스크 착용의 권고는 철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국가가 선진국 중에서는 10개국 정도가 됩니다만 반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존재하는 국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말로는 다른 국가들도 이런 점진적인 접근 방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착용 의무는 풀리더라도 권고 형태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장소, 어떤 시간 뭐 이게 아니면 대부분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분들은 쓰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되셨을 때 정말 위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예방을 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네. 노인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그러니까 종전에도 교수님은 특히 영유아들 언어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좀 재고입을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주장 계속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이런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벗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거티브 규제로 장소를 지정을 하게 되면 연령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걱정은 돼요, 사실. 지금도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사람들이 이제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연말이라 지금 당장 풀리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감염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네, 그런 우려는 앞으로 2년, 3년 이상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2, 3년은.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해제에 대한 논의가 올해 8월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우리 사회가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발을 내디딜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방역 정책이나 감염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 지 9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나가보시면 필요에 따라서 잘 쓰고 계시거든요. 저는 의무의 조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당장 내일부터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국민의 시민의식에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긴 진짜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네.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쓰고 계십니다. 네. 근데 또 걱정되는 건 이웃나라 중국 상황인데 이게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풀면서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폭증하고 의료 체계가 좀 마비되는 상황이 빚어지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생기는 거 아닐까? 가까우니까 유입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말 급격한 변화가 없다라면 일상회복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 급격한 변화가 중국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감염될 경우에는 거의 8억에서 10억 명 가까이가 감염될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그 변이에 대한 정보를 과연 중국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이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초기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초기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처음에 중증화율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낮아지는 방향인지 전파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백신의 효과가 얼마만큼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해야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강화했다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초반에 중국 방역 상황을 정말 걱정스럽게 봤는데
돌고 돌아 다시 그 상황으로 좀 돌아왔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확진자 격리 기간도 좀 줄이자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격리 기간 단축에 있어서는 단축의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다. 격리 의무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참 아프면 쉬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격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아프신 분들에게 쉴 시간과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근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상병수당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격리 의무에 있어서는 간략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주일 격리를 단축하는 방향은 가능하지만 격리하지 않는 방향은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열린 결말 말고 진짜 마침표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죠. 네, 네, 열린 결말 별로예요. 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